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8시 20분에 제가 잠을 자지 않고 밤새 트위터에 정부 욕을 하다가 제가 잠을 자지 않고 일부를 녹음을 하고 자려고 지금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딱딱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요즘 말이죠.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이제 그 생업이 있습니다. 그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뭐 중간 보고서를 내야 돼가지고 굉장히 좀 이걸 좀 뭔가 집필을 좀 하고 있다가 매번 시간을 잘 못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구차한 얘기는 접어두고 코로나 조심들 하시고요. 뭐 진정이 되려면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서들 각자 도생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사실은 오늘 일부에서는 일반적인 시사 뉴스보다는 그 법률 용어에 대해서 하나 더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새벽에 나온 이제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그 민주통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1차 공천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 공천 결과가 나왔는데 뭐 누가 됐고 뭐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누가 떨어졌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대표적인 분 네 분이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민 MBC 앵커 출신이죠. 이분 있고 그다음에 안양 지역에 그 이석현 씨라고 예전에 국회 부의장이었던 그 힐러리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다니는 이석현 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종걸 씨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똑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종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조국 집회 나가가지고 어울리지도 않게 조국 집회 가서 자기가 무슨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전에 굉장히 잘못했네 이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 막 이렇게 그 아주 비굴하게 조상이 독립투사인 거하고는 다르게 신흥무관학교 만드신 분들이 이종걸 씨 조상이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다르게 아주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다가 결국에는 공천에서 이제 똑 떨어졌다. 그리고 이석현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의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 6선인가 하는 동안에 운이 좋게 이제 6선 그냥 해 먹은 거죠. 근데 그분도 뚝 떨어지셨다.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2달 전에 공언했던 게 있습니다. 안양 지역에 지금 지역구가 3개가 있는데, 셋 다 민주당, 셋 다 민주당이 아니구나. 저기 지역구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심재철 의원이 맡고 있고, 나머지 2개는 민주당 의원들이 쭉 계속 몇 년 동안 맡아왔습니다. 몇십 년을 맡아왔죠. 그러니까 이석현 씨, 그 다음에 이종걸 씨. 각각 5선, 6선 뭐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2달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종걸, 이석현, 그 다음에 이제 심재철 씨 지역구에 나오려고 하는 이재정, 그 젊은 여자 변호사 있습니다. 비례대표 이재정, 이 3명이 민주당 의원. 그 3명은 제가 반드시 떨어뜨리겠다. 제가 모든 인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떨어뜨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2명 날라갔고요. 이제 이재정만 남았습니다. 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좀 보인다고 하는데 뭐 열을 다시 재봤더니 뭐 정상이라고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지켜보면 알겠죠. 이제 이재정만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도 뭐 코로나 관련 뉴스라든지 또는 최근에 트위터를 다시 시작한 이제 조국 관련 얘기라든지 또는 뭐 정경심 씨 재판장이 이제 바뀐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 쭉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많은데요. 이거는 제가 오늘 나중에 오후 늦게 이제 2부에서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1부에서는 우리 영장 판사들이 이제 발부하는 이 영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시작은 2019년 12월 18일에 그 짧그만 기사로 넘어갑니다. 서초동 24시라고 해서 조선일보에서 이제 그 고정적으로 올리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무슨 기사가 나왔냐 하면은 그 3명이서 월 400건의 영장을 심사한다. 새벽까지 결정이 늦어지면 기다렸다가 함께 퇴근이라는 전 영장 판사가 법정서 밝힌 일상이라는 제목의 이제 그 판사들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영장 전담 판사들은 늘 과로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새 판사가 매월 400여 명의 이제 영장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하루에 많게는 20명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토요일에도 압수수색 영장 등이 청구되기 때문에 2명이 2주 연속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한 주 토요일만 쉬는 시스템이었다고 하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영장 전담부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부상병동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 조희연 판사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눈에 빛이 번뜩이는 광시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치아 신경치료와 통증을 수반하는 손목 건초염 치료를 받았고, 또 다른 한 판사는 이제 천식이 재발해서 상당 기간 치료를 병행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그럼 영장 전담 판사 숫자를 좀 늘리면 되지 않겠냐, 이게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인데 계속 여기 숫자를 안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숫자를 늘리기 시작하면 다른 법원도 숫자를 늘려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사실 판사들 더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요 사건 인물의 영장이 청구되면 방대한 사건 기록 검토로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 돼야 발부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도 합니다. 이때 나머지 2 영장 판사도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3시서 함께 퇴근한다고도 하고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제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비상대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 발부 문제를, 구속영장이나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발부 문제를 혼자 결정하는 것만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심할 때는 이제 동료나 선배한테 상의를 한다는 겁니다. 영장 전담 판사들끼리는. 그래서 이제 이 3명은 상당히 돈독한 사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기사를 제가 접하고 나서 그러면 그 영장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야겠다. 영어로는 이제 워런트라고 하죠. 그리고 원래 영장이라는 말은 이제 일본어 표시입니다. 명령할 때 령하고 서류장 해서 이제 명령서라는 건데, 영장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대한민국 헌법 12조 3항에 그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제 이게 뭐냐면, 현행 범인인 경우, 눈앞에서 이제 도둑질을 한다거나 누굴 때린다거나 할 경우에는 영장 청구할 필요 없이, 영장은 나중에 청구하면 되고 일단 바로 그냥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폭행해서 사람을 죽였다든지 또는 폭행을 너무 심하게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사전 영장 청구 없이 이제 바로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헌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입니다. 헌법에 이걸 왜 정해놓냐 하면은, 헌법에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수사기관들이 지들 마음대로 국민의 그 어떤 인신을 구속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헌법에는 이런 국민의 기본권이나 자유권에 대한 어떤 내용을 철저하게 넣어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 16조에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헌법 규정에 영장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죠. 이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뭘 하려면 이런 게 있고요. 여기서 근거해서 이제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에 이제 영장에는 뭐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어떤 영장이 있고 이렇게 쭉 정해지는 겁니다. 그 국가기관에 의해 가지고 명령이 집행 중임을 나타내는 증서가 바로 이제 영장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국가의 이름으로 어떤 특정 개인에게 인신을 구속하거나 또는 재물을 압수 등을 강제할 때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증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수사권의 이제 실체가 바로 이제 영장이라는 건데, 국가의 공권력이 특정한 개인의 어떤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재산을 침해해서 어떤 수사를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할 때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권력을 대행하고 있는 경찰관이나 뭐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장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이제 영장주의에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 종류에는 이제 크게 체포영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영장이 있고요. 그리고 압수영장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압수영장은 수색영장하고 같이 발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색해서 이렇게 압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하고요. 이걸 줄여가지고 압색영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집영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예비군 소집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병역 할 때 이제 소집영장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명령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경우로 이제 수사상 필요할 경우에 그 감청영장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셉션 워런트라고 하는데, 그 도청이나 이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영장을 영장을 신청해가지고 수사상 필요한 목적으로 또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목적으로 법관의 허락을 얻어서 이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장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이 영장은요,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보면 이 상대적인 개념인데, 국가가 이 영장에 근거해서 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에 이 법관이 이제 이 영장 내용을 검토를 하고 이 개인에 대해서 제한된 범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 영장 내용에 있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줌으로써 국가가 포괄적으로 개인에 대해서 자유를 침해하거나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딱 그 개인이 잘못한 부분이나 영장에서 이제 그 법관이 허락해준 부분만큼만 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도록 이렇게 이제 제한돼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자유를 보장해주는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뉴스에 보면 이제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근데 이건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법에 그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영장 신청 주체에 경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무조건 이제 법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장주의라는 게 뭐냐?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뭐 체포, 구속, 압수수색, 고문을 받지 아니하면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이 국가의 이제 영장주의라는 게 뭐냐면, 수사 등 조사 행위를 할 때 사람의 신체, 자유, 물건에 대한 지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발휘해서 일부 자유와 지배력을 배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를 이제 침해하게 되는 거죠. 공권력이.
그러한 수사 행위가 남용되어 사람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제 행위의 시행 여부를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법원이나 법관의 판단에 의하도록 하여 그러한 판단 결과를 표시한 것이 영장이며, 영장을 제시하여야만 그러한 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영장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화 신세계도 보면 그 이중구가 아침에 이렇게 자기 밑에 동생들 모아가지고 송아지 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제가 바라는 삶인데, 야, 이거 한우야 이러면서 이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최민식이 들어오죠. 최민식이 들어와가지고 아침부터 뭐 이런 걸 먹어 이러면서 이제, 야, 내가 지금부터 영장을 읽어줄 텐데 좀 길다 이러면서 이제 뭐 이중구 너를 이제 뭐 살인 미수, 뭐 살인 교사, 뭐 범죄 단체 수괴, 뭐 탈세 어쩌고 저쩌고, 아이 더럽게 기네 막 이런 궁시렁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영장을 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포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영장을, 서면 영장을 제시하고 체포를 해야 됩니다. 압수를 하든지 체포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가택 진입, 구속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영장 발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관이 수사기관이 하고자 하는 수사 행위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당한지, 너무 과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심리한 후에 영장을 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 왜 경찰이나 검찰이 이제 영장 신청을 할 때는 영장 신청 이유서가 들어갑니다. 이게 한 10몇 페이지 되기도 하고 이제 관련 증거들이 붙기도 하는데, 일단 판사가 딱 내용을 보고 이건 죄가 있어 보인다, 또는 야 이거 압수수색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이제 판사를 납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자료들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한 영장을 허가장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영장도 두 종류가 나눠지는데, 이건 뭐 형사소송법에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다 영장이라고 불리니까. 하지만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수사기관이 청구, 그러니까 검사가 영장 주세요라고 판사한테 청구해가지고 받는 거를 허가장이라고 부르고, 그런 영장을 보통 허가장이라고 부르고, 판사가, 법관이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영장이 있습니다. 이걸 명령장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합쳐서 그냥 영장이라고 되는 건데, 법관이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영장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법정 구속인데요. 재판 중에 법정 구속을 말합니다. 1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 날짜에 이 피고인이 제대로 오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구속 재판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집에서 이렇게 출퇴근하게 해줬는데 재판 날짜에 제대로 오지도 않고, 와가지고도 뭐 떽떽거리고 소리 지르고 무슨 뭐 자기는 계속 죄 없다 그러고 막 이렇게 불순한 태도를 보일 경우에 판사가 판사의 권한으로 야 너 오늘부터 구속 재판이야 이러면서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집어넣어 버립니다. 검사가 만약에 저 이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라고 검사가 저기 반대 의사를 내 보여도 판사가 하겠다면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같은 영장인데 이걸 명령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판사의 권한이 막강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떤 그 송사가 벌어지거나 사건에 연루됐을 때 어떻게든 하여튼 검사선에서 마무리해야지 이게 재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가 이제 중간에 개입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은 도라이가 많아요. 혼자 방에 앉아서 맨날 이런 거 보니까, 그리고 자기를 존중 안 해주면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선입견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그 몇몇 재판 사례들을 쭉 보면서 느꼈던 건데, 뭐 지인의 재판도 있었고 뭐 제 사건도 있었는데, 물론 제가 고소당한 건은 아닙니다. 제가 고소당한 건은 다 무혐의 처리 났고요. 제가 고소한 건은 다 재판까지 넘어가서 상대방이 아주 작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제가 가서 봤는데,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검사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판사들은 이제
법학과를 나오지 않은 사람도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법 시험을 통과하거나 로스쿨을 보통 나오게 되면 이제 법대 출신이 있고 그 비법대 출신이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에서는 뭐 법대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건 좀 드문데, 사실 사법 시험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 뭐 화학공학과나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공부해서 판사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시험 과목 공부를 잘해서 판사가 되긴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실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인성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건 뭐 재사건 담당했던 변호사님도 동의하셨던 부분인데, 뭐냐면 법대를 나온다는 거는요, 뭐냐면 그 법학과에서는 단순히 민법, 형법, 상법, 상속법, 뭐 세법 뭐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법 철학이나 법학 윤리나 정의론이라든지, 또는 뭐 이 법률이나 또는 이런 형벌이 왜 탄생을 했는지, 이런 법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왜 나왔고, 또 실제로 사람에게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단순히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법학의 어떤 그 논리나 원리에 근거해서 어떤 그 죄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충분히 철학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좌의 게임에서도 그 에다드 스타크가 했던 얘기, 누군가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려면 그 사형 집행도 네가 직접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목숨을 빼앗는다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하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갖지 않으면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화학공학과나 뭐 이과 출신들, 이런 출신들 판사들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법학은 얼마나 많이 잘하실지 몰라도 사람에 대해서 또는 어떤 법 철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보통.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한 10년 정도 계시다가 보통 나오게 되는데요. 판사 일을 하시다가 그 10년 동안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받는 무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하다는 게 뭐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불구속 재판해도 되는데, 괜히 사람을 구속시켜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구속시켜가지고 한 6개월 7개월 그냥 이유 없이 깜빵을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심에서 그래서 이제 뭐 징역 1년 때리고 한 6개월 구속재판 받은 다음에 2심 올라가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나와버리면 이 사람은 갇혀있을 필요 없는데 괜히 갇혀있게 된 겁니다.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요. 또는 뭐 판사들 중에 막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가급적이면 재판까지 가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법관이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영장을 명령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배제될 수 있는데, 현행범의 체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려면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영장주의가 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경찰관이 저 가방 좀 열어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싫은데요? 라고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경찰서로 데려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그 임의동행,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관이 실례합니다만 서까지 같이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뭐 내가 그냥 길 가고 있었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뭐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임의동행이라고 하거든요. 가기 싫으시면 싫은데요? 라고 하시면 안 가도 됩니다. 그렇게 거부할 수 있고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었다.
그 피 묻은 칼을 들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와가지고 저 선생님 경찰서까지 좀 잠깐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할 경우에는 싫은데요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경찰관 이제 이거는 임의동행을 거부하는데 경찰관이 보기에 상당한 임의동행의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강제 연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경찰관이 말을 할 테고 아 싫다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대들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피 묻은 칼을 들고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이게 영장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항목이 이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구속입니다. 구속. 영장과 관련해서 이제 구속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구속은 뭐냐? 그 형사소송법 제 198조에 그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지간한 잡범들은 구속을 하지 않고 그냥 오라가라 하면서 이제 취조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트위터나 이런 데서 뭐 스미더스 나쁜 놈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모욕죄를 범하셨다거나 명예훼손의 죄를 범하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을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지간한 사안이 아니면 이제 구속을 안 당하실 겁니다. 그냥 집에서 불안에 떨다가 경찰관이 전화가 오면 몇 월 며칠까지 어느 경찰서로 좀 와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산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악플을 다신 분이 만약에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안양에 살고 있거든요. 전화가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양 저기 평촌 안양 동안경찰서인데 몇 월 며칠까지 좀 와달라. 근데 여러분은 부산에 살지 않습니까? 저 지금 부산에 사는데요 라고 할 경우에는 그러시냐 그러시면은 저희가 선생님 사시는 부산에 안북의 경찰서로 사건을 넘길 테니까 그쪽 가서 조사 받으시라 라고 하고 사건이 그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내용도 모르는 고소를 당해가지고 보통 이제 조사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변호사부터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죄를 안다면 뭐 변호사를 찾아도 상관없는데 도대체 이게 뭔 건으로 나를 고소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경우에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연락이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안양 동안경찰서 지능범죄팀 사이버수사대의 암흑의 경사입니다. 선생님 고소당한 건 있으셔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다음 주 화요일쯤 시간 괜찮으시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출장이라 가지고 한 3주쯤 있다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3주 뒤에 특정 날짜를 찍어서 일단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 사이에 뭘 하셔야 되냐 하면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셔가지고 민원실에 가셔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고소장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고소한 고소장. 그 고소장 이제 물어보면 이제 정보공개 청구 신청한다고 하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라고 하고 고소당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신분증 달라고 해서 그거 받아서 이제 조회해가지고 그 고소장 사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소한 사람의 개인정보 빼고 여러분의 혐의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고소장 사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소장 사본을 받으셔가지고 일단은 프린트를 아마 이메일로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받으시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아는 변호사한테 가서 상의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워낙 중요하다고 하면 중한 내용이라고 하면 근데 그냥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나 여러분이 악플 달아가지고 고소당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 고소장 내용만 쭉 보시고 이걸 어떻게 발뺌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셔가지고 경찰서 방문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고소를 당하셨으면 당하신 고소장의 내용을 일단 보는 게 좋다. 일단 보는 게 좋다는 거 하고 또 반면 이제 여러분이 고소를 하셨을 경우에 나에 대해서 욕한 놈이 있어가지고 내가 고소를 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고소장을 접수할 때 일단 고소장이랑 증거 서류를 다 같이 첨부해서 접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피고소인이 경찰서 와가지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이제 이 고소장 사본 좀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증거 서류까지는 이 피고소자한테 주지 않습니다. 이 고소장 내용만 줍니다. 그것도 이제 고소인의 개인 정보는 다 가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다 지우고, 그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내용만 이제 그 검게 칠 안 해가지고 이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저쪽에 내 고소장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뭐 증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빼놨다가 좀 빼뒀다가 고소인 진술을 맨 먼저 봤어요. 보통 이제 피고소인 진술보다 고소를 한 사람,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의 진술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 고소인 진술 때 가가지고 그 증거를 한 무더기 그냥 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리스트라도 만약에 상대방이 들어가게 되면 목록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또 저쪽에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명심하시고요. 그런 걸로 굳이 변호사까지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범죄가 아니면. 아무튼 자꾸 말이 옆으로 새는데, 구속 관련해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198조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 70조에는 구속의 사유로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각 호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을 한번 갔거나 아니면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70조 2항에서 법원은 제1항의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범인을 구속시키지 않고 내버려 뒀을 경우에 이게 이제 증인들을 협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 하나는 이 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지르는 범인인데 그럼 반드시 구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불구속 수사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70조 제3항에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을 대충 보면 이제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게 벌금이다, 아니면 과태료다, 또는 뭐 구속 사안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그 1항의 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1항의 1호가 뭐였냐? 보시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디서 빵을 하나 훔쳐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벌금 한 10만 원 나오게 돼 있다. 근데 이 훔친 사람이 노숙자거나 뭐 주거가 없는 외국인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단 구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디 뭐 놔둘 데가 없으니까 사람을 구속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201조에 구속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또 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아까 이제 70조 제1항 각호 1이 뭐였냐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각호별로. 이런 해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구속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 제55조 구속영장의 제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여기서 말하는 소년이 이제 형사 미성년자를 아마 포함하는 개념일 텐데, 형사 미성년자하고 이제 그 청소년 말하는 거죠. 그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에 뭔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일단 구속을 해야 될 경우에 다른 성인 범죄자하고는 가능한 한 분리시켜 놓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어지간한 작은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은 보통 보호자의 통제하에 이제 조사를 받게 하는 거죠. 그 구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영어로 하면 이제 어레스트가 됩니다. 어레스트가 되는 거고, 형사 절차상 법원에 의한 강제 처분의 한 종류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법률적인 의미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에. 한마디로 형사 절차의 확보를 위해서 잡아두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구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체포와 달리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전에 영장을 받아야 구속이 가능합니다. 즉 무조건 영장이 있어야만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영장 없이 검사가 장기간 피의자를 구속하는 긴급 구속 제도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하려면 무조건 영장이 필요합니다. 경찰관서에서 구속된 피해자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체포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긴급 체포를 했을 경우에는 그 48시간 내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경찰관서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 경찰 단계의 수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감돼 있다가 완료되면 검찰청으로 신병이 송치됨과 동시에 그 관할이 경찰에서 법무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근 구치소로 압송이 됩니다. 인근 구치소나 교도소에 이제 그 미결수 가두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보내게 되고요. 검찰청에서 인지수사 등으로 구속된 피해자,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수사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 검찰에서 수사해가지고 구속시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 같은 케이스인데, 이건 경찰에 수사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영장 발부 즉시 구치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유치장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면요, 경찰서 안에도 이제 일종의 감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투캅스 같은 거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경찰서 유치장이라는 게 그런 건데요. 몇 명 앉아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설렁탕 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간이로 만들어진 데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검찰에 걸리게 될 경우에는 바로 구치소로 보냅니다. 저기 의왕에 있는 이제 서울구치소 같은 이쪽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서울구치소,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는 그 굉장히 맛있는 갈비탕 집이 있습니다. 한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정의 해장국과 맞먹을 정도로 아주 갈비탕이 맛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재소자들이 나와서 가장 먼저 먹는 찾는 식당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없으면 그 식당이 무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갈비탕을 팔고 있고요. 삼겹살 뭐 이런 것도 팔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서울구치소에 가실 일 있을 경우에는 한번 가보시라. 뭐 구치소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약간 떨어지긴 한데 맛있습니다. 상호가 만약에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구속과 관련해서 간혹 이제 죄질이 나쁜 피의자에 대해서 무조건 구속시켜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구속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즉 몇 년형을 살라고 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안 나온 사람인 형 확정 이전에 범죄 혐의만 받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과 수사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법원 수사기관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면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누가 봐도 연쇄살인범 등 죄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확정 이전까지는 무죄이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구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피의자나 피고인이 교도소 가기 싫다고 재판에도 안 나오고 도망가 버리거나 자기가 어떻게든 형을 줄여보려고 관련 증거를 없애면 원활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어떤 그 형을 살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자유형
엄연히 다른 개념인 겁니다. 이 자유형은 이제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속은 벌이 아닌 겁니다. 그냥 어떤 행정 절차의 이제 일환일 뿐이죠. 하지만 그 내용은 똑같죠. 갇혀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도망가진 않겠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잘 구별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나오면 화를 냅니다. 사실 조국 관련해가지고도 뭐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국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랬을 때 마치 이제 조국을 두둔하는 쪽에서는 이 봐라 조국이 죄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열광을 하고 조국을 벌줘라 하는 입장에서는 저 왜 구속영장이 기각돼가지고 저 새끼 갇히는 꼬라지를 내가 못 보냐, 저 새끼 저 콩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그냥 이러면서 이제 그러시는데, 구속 여부 자체는 사실 그렇게 그 유무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보통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너무 이제 의존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러면 막 화를 내면서 야 분명히 죄가 있는데 왜 아무 처벌도 안 하냐 뭐 이렇게 뭐 특혜를 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분명히 구속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거 하는 거는 죄가 없다고 판결 내린 것이 절대 아니며 단지 이 사람을 강제적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판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국이 지금 밖에 활보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이제 조국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구속이란 무조건 유죄여서 구속되는 게 아니라 검찰이나 법원에서 재판 또는 수사 절차의 일환으로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일반인이 보기에 구속과 징역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들로 봐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같은 데 갇혀 있고 같은 밥을 먹거든요. 얘가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가는 것이고 징역형이 확정되어야 가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둘 다 죄수복 입고 들어가 있는 감옥이고요. 워낙 구속이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속이 원칙인 것 같지만 사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에 의거해서 웬만하면 불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구속이 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만 무혐의로 판결 날 경우에 구속 기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죄가 확실해야 구속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구속을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뭐 증거 해석을 잘못했거나 수사를 잘못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가둬놨다 이러면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결정을 내린 검사에 대해서 인사기록에 아주 처참하게 남습니다. 이 기록이 저 사람 잘못 구속시킨 놈이다 이렇게. 구속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사전 구속 영장에 의한 구속. 보통 구속은 체포 이후 조사 단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도망의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클 경우에 체포 이전에 체포영장 대신에 아예 사전 구속영장을 벌받아가지고 체포와 동시에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람을 체포할 때는 판사한테 가서 체포영장을 벌받거든요. 일단 체포부터 하겠다는 건데 쟤는 죄가 너무 커요. 너무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체포하자마자 바로 구속은 그냥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러면 판사한테 가서 이런 큰 죄를 저지른 나쁜 놈이 있습니다. 이러면 판사가 오케이 그럼 구속영장 바로 발부해 줄게요. 이러면 이제 체포함과 동시에 바로 구속을 해서 이제 몇 달간 가둬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포 같은 경우에는 체포 이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일단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됩니다. 이게 불구속 수사가 되면 일단 집에 가고 아까 말씀드린 경찰하고 이제 그 사람하고 날짜 조율해가지고 그 사람이 경찰서 오셔가지고 이제 조사받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전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구속 제가 말씀드렸던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되는 거 이건 일반적인 구속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법정 구속이라고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법정에서 구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받는 거기서 법원에서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추가적인 범행의 정황이 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또는 이제 판사를 빡치게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 동시에 구속을 시킬 수 있고요. 아주 예외적으로는 실형을 선고하기 이전에 재판 도중에 야 너 일단 가둬 저거 이래서 이제 가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그 가족을 만날 새도 없이 즉시 꽁꽁 묶여가지고 구치소로 이동됩니다. 그러니까 법원 갔다 바로 그냥 감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법정 구속은 헌법 제12조 3항 모든 국민은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만 구속된다를 근거로 하는 다선 구속과는 달리 법관이 지시하는 것이므로 이 법정 구속의 이제 헌법상의 근거는 헌법 제12조 1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되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해서 판사가 법률에 의해서 너를 구속시킨다 라고 해서 이제 구속해버리는 겁니다. 이외에도 뭐 형 집행영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구속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금고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집행을 위해서 이제 형 집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단 집에 가셨다가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법정 구속이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럼 몇 월 며칠까지 구치소로 오시면은 저희가 감옥에 넣어드릴게요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건 아주 착실하게 재판 받는 사람들. 근데 안타깝게 유죄를 받았다. 그것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형 집행영장에 의거해서 구속이 됩니다. 요거는 오셔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감옥으로. 구속의 기간. 경찰 단계에서는요. 피의자를 구속을 하고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넘기지 않을 시에는 석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가 체포를 했어요. 체포를 해가지고 48시간 이내에 검사한테 얘기해서 이제 구속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구속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제 이 10일 내에 이 서류 자체를 다 검찰로 송치하지 않으면 일단 석방을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는. 그리고 검찰 단계. 검사가 구속하거나 또는 경찰로부터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또 석방을 해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는 검사가 구속을 한 이후에 1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풀어줘야 돼요. 이게 구속을 한 상태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는 뭐 2달이 가건 석 달이 가건 상관없는데 일단 그 피의자가 구속이 됐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기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이제 판사가 허락하면 그 10일을 한 번 더 연장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20일까지 구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소 제기 이후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된 경우에 공소 제기 이후의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입니다. 다만 이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1심, 2심, 3심 각 심금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금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한해서 갱신하는 거니까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6개월 이런 식입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3차 갱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소 제기 이전의 구속기간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판에 걸리고 구속이 되면 이 기간 넘어가서 풀려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한 장의 구속영장으로 구속시킬 수 있는 최대 기간은 경찰에서 구속이 됐다면 6개월 30일, 검찰에서 구속이 됐다면 6개월 20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6개월 20일 거의 다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풀려나냐? 그건 또 아니죠. 왜냐면 별건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없어요. 그냥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건 이제 한 장의 구속영장으로는 최대한 6개월이라는 뜻이지 1심 선고 전에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구속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기 전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의 수보다 기소할 때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더 많은 경우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에 대해서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연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구속이 안 됐든 한번 구속됐다가 풀려났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이 됐을 때는 이제 이 구속 기간도 피고인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2개월입니다. 물론 선고된 형량이 충분히 길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심급별로 2개월 단위로 2번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구속 시에 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도주의 충동이 더 높을 것이라는 논리를 들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죄질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게 사실입니다. 구속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는요.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재범의 우려가 높을 것이라는 논리로 피해자의 태도도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구속에 대한 이제 그 피의자의 불복 수단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 다음에 구속 적부심, 그리고 이제 보석 등이 있습니다. 그 구속 적부심은 법원에 공소 제기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보석 허가 신청은 이제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고 했을 때 그럼 일단은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피고인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의자가 와가지고 판사 앞에서 저는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제가 지금 갇히면 안 됩니다. 뭐 일단 무조건 하여튼 불구속 재판받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또 불구속 수사받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판사가 봐가지고 죄가 가볍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뭐 구속영장 일단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안 돼. 그래서 구속영장 나와가지고 일단 구속이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속 적부심인데 이거는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해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 이건 그냥 기각됩니다. 왜냐면 같은 판사가 하거든요, 이거를. 그다음에 보석이라는 게 있는데 보석은 이제 이 수사 단계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일단 구속이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해가지고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재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를 처음 만났을 때 이 피고인이 저 판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전 진짜 착실하게 재판 받겠습니다. 저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합니다. 라고 그러면 판사가 딱 봐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 3천만 원 놓고 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현금 3천만 원 준비하셔야 될 게 아니라 서울 보증보험이라는 데 가셔가지고 한 4, 5만 원 내면 3천만 원짜리 이제 보증보험을 끌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법원에 제출하면 여러분은 이제 보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다 만약 여러분이 도망간다. 그러면 서울 보증보험에서 이제 법원에 3천만 원을 납부하고요. 서울 보증보험은 이제 여러분을 사기죄로 고소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절차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판에 들어가서 1심 판사한테 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가 이걸 결정을 금방 안 내립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냥 내둬요, 그냥. 재판 다 끝날 때까지. 맨 마지막에 판결 내릴 때, 1심 다 끝나서 판결 내릴 때, 보석 신청을 기각한다. 이래서 기각해버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사재판 실무입니다. 제가 아는 로펌, 뭐 후배나 선배나 제 동생 친구나 로펌에서 변호사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또 이제 제가 겪어본 재판도 그랬고,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대통령급이 아니면 신청할 생각을 하지 마시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고요. 그야말로 보석 같은 거다.
것이고요. 이 갇혀 있다는 거, 가둔다는 거, 그 자체가 바로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이제 위에 불복수단을 이용해서 구속된 피해자가 석방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공 보수를 받았습니다. 뭐 구속을 불구속으로 풀어주면 한 5천만 원 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2015년 대법원에서 형사 사건에서 성공 보수 받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다 날아가 버렸고요. 수사기관도 구속의 취소 또는 형 집행 정지를 통해서 구속된 피해자를 석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노숙자 같은 경우에 저번 노숙자 말씀드렸는데 노숙자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범죄로는 처벌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경찰에서도. 왜냐하면 뭐 조그만 절도라든지 또는 음주, 폭행, 난동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그냥 훈방 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권력이 노숙자에게 관대해서가 아니고 이들이 대부분 고정된 주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에 넘기게 되면 무조건 구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구속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주거 없는 노숙자들은 무조건 구속이기 때문에 노숙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무조건 구속되게 뻔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그냥 변상하게 하고 훈방 조치하거나 뭐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경찰에서 업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확정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구속기간은 형량에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 6개월 갇혀 있으면서 재판받고 징역 1년 선고받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6개월만 더 갇혀 있으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되시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맞박에 전과 1범이라는 별 하나 달고 나오시겠죠. 형량이 확정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이 되어 있는 기간만큼은 이미 형을 산 것으로 쳐주고 나머지 기간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로 인해서 형이 확정이 되고 구속기간 빼고 잔여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될 경우에는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고 구치소에서 형을 마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좀 많이 갇혀 있는데 서울구치소는 지금 원래 수용 설계 인원 대비 한 3배가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도 되게 오래된 데다가 증축도 못했고 이전도 못했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근데 구치소 규정상 보통 징역 2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치소에 그냥 갖다 놓습니다. 교도소로 안 보내고. 서울구치소 안에 이제 기결수, 미결은 아직 결정이 안 난 거, 판결이 안 난 거, 기결은 이미 판결이 난 걸 말하는데 구치소 미결수 감방에 있다가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그 서울구치소 내에 기결수 감방으로 옮길 뿐이지 다른 교도소로 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지금 몰려있는 추세입니다. 항소 진행 중에 구속기간만으로도 1심 형량을 채우게 되면 석방한 뒤에 나머지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벌금형에도 적용이 되는데 벌금을 선고받으면 구속기간만큼은 이제 노역을 한 것으로 치고 일수와 일당을 계산해서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 돈으로 납부할 건지 또는 이제 계속 갇혀 있으면서 노역을 하실 건지 그러니까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노역의 경우 대부분 구치소 내에서는 할 게 없기 때문에 가둬놓는 것 자체로 벌금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돼 있었는데 무죄가 나온 경우 아주 족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 일수 곱하기 금액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형사보상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체포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12조에 따르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찰관이 아니라도 어떤 범인을 목격했을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형사소송법 규정에 있는 겁니다. 뺑소니범을 한 운전자가 따라가서 체포하는 경우, 또 폭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이 체포하는 경우, 그다음에 지하철에서 몰카범을 지나가는 사람이 체포하는 경우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완력과
포박을 사용하는 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팔을 이렇게 뒤로 꺾어 가지고 벽에 밀어붙인다든지 멱살을 잡다든지 허리띠를 잡다든지 또는 뭐 끈 같은 게 있어서 잠깐 동안 묶어 놓는 경우에는 이게 다 이제 합법적인 걸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최소 한도고요. 체포했다면 지체 없이 검사 또는 경찰관을 불러서 인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찰관한테 넘기지 않고 사적으로 폭행을 할 경우에는 폭행죄나 불법 체포나 감금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에게서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찰 또는 검찰이나 현행범을 직접 체포한 경찰관은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한 후에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란다 원칙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뭐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를 꼭 체포할 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은 수갑 채우면서 그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영화상에서는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언제 하냐면 그러니까 수갑을 채워가지고 경찰서 데리고 와서 경찰서에 이제 피의자 신분조서 작성할 때 그때 그 직전에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피의자 신분조서를 작성하는데 그 바로 전에 당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는 종이를 주거든요. 여기 읽어보셨죠? 여기 설명하시고 저한테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지. 굳이 미리 그 뭐 수갑 채우고 하는데 거기서 옆에 사람 눌러놓고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죄를 졌을 때를 대비해서 구속, 체포, 영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소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오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